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네, 오늘 챕터에서는 식품 위생 및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 위생의 의미. 식품 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정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식품 위생은 식품 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가 완전 무결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용어 정의.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을 합니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을 합니다.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을 말을 합니다. 기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함을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을 하며 운반, 진열할 때 사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용기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해. 위해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다음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함을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약에 커피를 배워서 카페를 하시게 되면은 꼭 보건소나 구청에 가서 영업 신고를, 영업 허가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식품위생이랑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을 합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이 먹었을 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필요로 하는 거겠죠.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누구든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썩거나 상하거나 설 익어서 인체에 건강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당연히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음료를 만들거나
음료를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우유나 파우더나 시럽, 퓨레 이런 것들은 꼭 유통기한을 잘 눈에 보이게끔 표지에다가 아니면은 포장 용지에다가 꼭 유통기한을 잘 표기를 해놔가지고 내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때 절대 유통기한이 넘거나 상하거나 썩은 것은 당연히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정성 심사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정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이것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소분해서 판매를 할 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식품의 변질 관련 용어의 구분. 변질. 식품의 변질 중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품의 질을 변화시킨 변질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발효라고 하며 나쁜 방향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단백질의 경우 부패, 지방은 산패, 그 외 탄수화물 등의 성분은 변패라고 합니다. 발효. 식품에 미생물이 작용하여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그 변화가 인체에 유익한 경우를 말을 합니다. 주로 당과 같은 탄수화물로부터 각종 유기산, 알코올 등이 생산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치즈와 야쿠르트, 술, 식빵, 간장, 된장 등은 모두 바람직한 변질로서 발효의 원리를 이용한 식품들이다. 그 다음 부패.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 혐기성 세균 등의 번식에 의해 분해를 일으켜 악취를 내고 유해성 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산패. 지방이 나쁘게 변질되어 상한 것을 말을 합니다. 주로 유지나 유지식품이 보존, 조리, 가공 중에 변질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 색, 점성, 상가 등의 변화로 품질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변패. 단백질과 지방 이외의 성분을 가진 식품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추를 오래 보존하면 흐느흐느해지거나 당질,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 등이 나쁘게 변질되는 것을 변패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업의 시설 기준. 다음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 적객업,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시게 되려고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꼭 보건소 가서 꼭 건강 진단을 받은 그 확인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건강 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업자는 기억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니은에 따른 건강 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이제 알바생들이나 그 종업원을 뽑을 때 꼭 그 보건증을 보건증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식품위생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적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페를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식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지점에 가서 받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식품 위생 교육을 받고요. 이 식품 위생 교육을 만약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벌금을 꼭 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해 동안 내가 맞다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까먹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편을 통해 가지고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까먹다고 하더라도 그 우편물을 확인을 하면서 아 식품 위생 교육 이번 연도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꼭 식품 위생 교육을 받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업과 니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니은 제8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를 합니다. 미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 및 니은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식재료 검수 시의 온도 조건 일반 채소는 상온에서 신선도 확인, 전처리된 채소는 10도 이하에서 검수, 냉장 제품은 5도 이하에서 검수, 냉동 제품은 냉동 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적절한 저장 온도 건조는 온도 15에서 21도, 습도 50에서 60%의 저장, 상온은 15도에서 25도의 저장, 냉장은 5도 이하의 저장, 상하기 쉬운 재료는 3도 정도를 유지,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온, 냉장 온도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는. 특히 냉장 5도 이하, 냉동은 영하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통상적으로 일반 세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온도는 25에서 37도이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관리. 냉장고와 냉동고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기록하며 주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식품별로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되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냉장고와 냉동고의 내부 용적의 70% 이하만 채울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식품 온도계 사용 지침. 온도계는 깨끗이 씻고 소독한 후에 사용하며 사용 후 깨끗한 케이스에 보관을 합니다.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눈금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음식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리 온도계는 사용을 금합니다. 식품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온도를 측정하되 감지 부분이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온도를 읽기 전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다. 최소 15초 이상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선입선출법. 네,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입한 물품을 항상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의 사용 방법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입한 것을 선반 앞쪽에 진열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 것을 이제 먼저 사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내가 뒤에 구입한 것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내가 구매를 한 물품은 계속적으로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유통기한을 넘어버리면서 상하게 되겠죠. 커피 제조 단계별 위생관리. 네, 입고 단계. 먼저 구입한 물품을 선반 앞쪽에 진열하는 선입선출법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나 변질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관 및 저장 단계. 구입한 식품이나 재료의 특성에 따라 창고와 냉장고, 냉동고 등에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며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하 등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식품 보관에 있어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일반 식품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적정 온도 15에서 25도와 습도 65에서 75%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강한 햇볕과 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식재료 전처리. 네. 깨끗한 손으로 작업하며 깨끗한 물수건을 준비를 해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식재료를 만지기 전에는 항상 깨끗한 물로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그 물기를 수건을 이용해서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식재료를 당연히 만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25도 이하에서 2시간 이내에 수행하며 식품 내부 온도가 15도를 넘지 않도록 함. 식품에 적합한 물과 적합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함. 사용 기구 및 용기는 세척한 후 소독, 70% 알코올 분무하여 사용을 함. 작업과 작업 사이에 알코올 소독을 실시함. 조리대는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함. 세제는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을 함. 네, 카페인의 의미와 영향. 네, 카페인은 커피 나무와 차, 구아바, 코코아 등의 열매나 잎, 씨앗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다. 카페인이 포함된 대표적인 식품으로 커피와 콜라, 초콜릿 등을 들 수 있으며 커피 한 잔에는 약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그래서 이 카페인이 몸에 안 받으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가끔 손님이 혹시 디카페인 커피 있나요? 디카페인 원두 사용하나요?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카페인이라는 것은 카페인을 제거를 한 것을 디카페인이라고 하는데 100% 제거는 못하고 거의 한 97에서 99% 그 정도까지 카페인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각성 효과 및 긴장감 유지. 카페인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각성 효과와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신체 에너지 생성 효과. 카페인은 몸의 글리코겐보다 먼저 피하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신체 에너지 소비량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수축력과 박동수 증가.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실 경우 심장 수축력과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만 카페인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늘게 하여 부정맥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체에 맞는 적정량의 섭취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장 카페인이 잘 안 받고 좀 민감하게 느끼는 게 커피를 마셨을 때 너무 또 심장이 뛰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맞는 카페인 섭취량을 좀 유지를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네, 몸에 안 좋으니까 하루에 적정치의 커피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뇨작용의 촉진. 카페인은 신장에서 아데노신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되어 이뇨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뇨 효과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의 경우 탈수 효과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이뇨 작용의 촉진이 저한테 확실하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조금 화장실을 좀 평상시보다는 많이 가게 되고요. 수면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 억제. 커피향은 수면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아로마 테라피, 향기 치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두통과 불면증, 신경 과민, 불안감. 카페인 섭취량이 과다한 경우 두통과 피로, 졸림,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경 과민과 불안 증세 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한 6시 이후부터는 손님들이 커피를 잘 안 드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먹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잠이 잘 올 수 있는 티 종류를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위험성. 하루 2~3잔의 커피는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폐경기 여성의 경우 카페인이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다공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피 180g 음용 시 5mg의 칼슘을 배출하므로 과다 음용 시에는 칼슘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피부 노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를 만들어 주름과 노화가 생길 수 있다. 철분 흡수의 방해.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므로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철분은 조혈에 필요한 성분으로 부족 시 빈혈과 집중력, 사고 능력에 저하를 초래한다. 그 다음 태아에 대한 영향. 임산부가 지나치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 태아의 혈중 카페인 농도를 높여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모유를 통해서도 배설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커피의 영양학적 효능. 커피는 기호 음료로서 오렌지 주스보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아 성인병을 예방하며 체내 지방을 분해하여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각자가 좋아하는 맛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좀 신맛,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의 이제 지인분은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커피로 그것을 대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 먹을 때 에스프레소 양을 2샷이나 3샷 아주 쓰고 탄맛 날 정도로 그렇게 커피를 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맛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음료에 비해 원두 커피의 경우 항산화 효과가 있는 페놀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를 예방하며 세포 산화의 방지에 효과가 있다. 특히 미디엄 로스트 커피가 항산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미디엄 로스트라는 것은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이제 중간 단위로 중간 정도의 볶음을 미디엄 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챕터에서 이제 로스팅을 배우게 될 때 이 미디엄 로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 BP 도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킨다. 타입 분비를 촉진함으로 구강 건조에 긍정적 효능을 지닌다. 디카페인 커피의 의미와 특성.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을 제거하거나 카페인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커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카페인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커피가 아니라 일반 커피 카페인의 97% 정도까지 제거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의 카페인 성분 중 아주 소량 1에서 2% 정도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유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생두의 경우 0.1%, 커피 추출물에서는 0.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97% 이상이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인정하고 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적으로 가공 과정에서 생두 조직에 손상되지 않으며 커피 향의 손실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디카페인 커피의 시초. 디카페인 커피는 1819년 독일의 룽게가 커피에서 카페인을 최초로 분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03년 독일의 로셀리우스가 상업적 차원의 카페인 제거 기술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디카페인 커피로 탄생하였다. 디카페인 커피의 제조법.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은 크게 용매를 사용하여 직접 추출 제거하는 방식과 물 등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출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 제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카페 제조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매 추출법, 물 추출법, 초인계 추출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제조 공정에는 용매, 물, 초인계 추출법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용매 추출법은 용매를 사용하여 카페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용매로는 벤젠, 클로로포름, 트릴클, 로로에틸렌, 디클, 로로메탄, 에틸, 아세테이트 등이 사용된다. 카페인의 97에서 99%가 제거되나 미량의 용매 성분이 남을 수 있다. 염화 메틸렌을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커피의 플레이버는 잘 유지되나 약품의 냄새가 날 수 있다. 생두를 뜨거운 물에 찜, 용매에 찐 생두를 투입하여 섞음, 생두를 꺼내 증기를 가함. 그 다음 물 추출법은 생두에 물을 통과시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커피의 수용성 성분 안에 포함된 카페인을 물에 녹는 성질, 수용성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추출 속도가 빨라 회수 카페인의 순도가 높고 커피가 유기 용매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커피 원두 본래의 맛과 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두를 물에 담금, 생두를 건져내 생두 추출액만 남기고 생두 추출액을 탄소 필터로 거름, 걸러진 생두 추출액에 생두를 담금, 걸러진 카페인을 제외한 성분이 커피에 재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인계 추출법. 높은 압력으로 수사 상태가 된 이산화탄소를 생두에 침투시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유해 물질, 잔류 문제가 없고 카페인의 선택적 추출이 가능하나 설비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 생두를 뜨거운 물에 담금, 고압 용기나 시설에 생두를 넣음, 물과 혼합된 이산화탄소를 투입, 거기다 압력을 가하고 이산화탄소에 카페인이 결합하여 제거됨, 플레이버는 그대로 유지됨. 플레이버라는 것은 맛과 향을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마시기 전에 향과 마셨을 때 맛을 플레이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카페인 제조 공정에는 용매, 물, 초임계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식품위생 및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나중에 카페를 하시거나 커피숍을 운영을 하실 때 꼭 식품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꼭 받으시고 소비자한테 안전한 커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챕터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